벼의 일생, 생육일수 161일 중생종인 경우 영양생장이 약 90일, 생식생장이 30에서 32일, 등숙기 약 40일. 최고 분월기는 품종의 전반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기에 도달한다. 최고 분월기는 가지치기를 해서 가장 많이 가지치기 했을 때가 이제 최고 분월기입니다. 그래서 뭐 10개를 했느냐, 12개를 했느냐. 그래서 이 최고 분월기가 언제냐? 라는 거는 이 품종의 조만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기에 도달한다. 최고 분월기는. 근데 가장 가지치기를 많이 했을 때가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로 아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늦게 이 가지치기 한 거는 결국 쭉쟁이가 나오든지 생장이 늦어서 아니면 아예 거기서 이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우리가 수확하기 알맞은 수확이 가능한 시기까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가지치기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분할기보다는 유효 분할기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분할한 게 우리가 이삭을 수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효 분할기가 가장 중요하죠. 생육 환경, 온도 환경, 일조 환경, 수분, 대기, 토양, 병충해, 잡초. 이게 이제 별 생육 환경이죠. 요것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최적 환경만 유지해 준다면 별 수량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인위적으로 재현해 주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노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벼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온도 환경은 재어줄 수 있죠. 생육 초기에 물을 깊이 대줘서 저런 물에 의해서 보온해 줄 수 있습니다. 생육 초기에. 또 도복이나 이런 게 심할 때는 좀 물을 좀 많이 대서 어느 정도 도복에 좀 강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도복에 강하게 하려면 땅을 굳혀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조 환경, 인위적으로 제어가 어렵죠. 수분 환경은 우리가 물 대주고 물 빼주는 거 이것만 잘하는 게 가장 벼농사의 기술자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때 물 잘 대주고 또 물떼기 잘해주고 해서 그걸 잘해주는 사람들이 농사 기술자죠. 대기 환경 우리가 조절 못하죠. 토양 환경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거름을 넣어준다든가 뭐 비료를 준다든가 그런 게 토양 환경에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병해충 이건 뭐 여러 가지 일반 관행에서는 살충제, 잡초는 제초제 줘서 생육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온도 환경 좀 어렵죠. 일조 어렵죠. 수분 환경은 가능하죠. 언제든지 물 대주고 관계시설이 우리나라는 거의 뭐 관계시설 상간지 빼고는 관계시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 대고 빼는 거 인위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대기, 물대기.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필요할 때 공급해주고 또 깊이대기, 야치대기, 뭐 보통대기 이걸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해주는 게 수량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대기 환경 잘 해줄 수 없죠. 토양 환경은 이 거름 넣어주는 거 있습니다. 병충해 잡초. 요거는 요 환경 중에 일부지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벼 생육에 해줄 수 있는 조건 중에 수분 환경, 토양 환경 두 가지입니다. 결국 벼농사는 물 잘 대주고 물 잘 떼주는 사람, 물 대기 잘해주는 사람이 기술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이 토양 환경의 비배 관리 중요하죠. 그래서 토양 관리 잘해주고 물떼기만 잘해줘도 수량 급격히 올릴 수 있는 농사 기술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온도 환경. 이양 후 유수 형성기까지 주로 수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깊이 내주고 아니면 물 좀 띄워주고 유수 형성기 수인기는 수온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수인기라는 거는 뱃속에, 엽초 속에, 볏짚 속에 이삭이 들어있는 것. 그걸 수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임신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하몬과 벽과 식물들은 이 엽초 속에 그 엽초라고 해야 되죠. 그 집 속에 그 안에 이제 알이 배 있는 거를 수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 이때는 주로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수온기온 20도 이하에서 계속 쉬는 냉에 유발한다. 등습기는 10도 정도의 일교차가 필요하다. 온도교차가 필요합니다. 밤낮의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에서는 주로 온도교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상대에서는 일교차라고 하죠. 일교차. 10도 정도의 온도교차가 좀 필요하다. 등습기에는. 그래서 낮에는 따끈따끈, 밤엔 좀 쌀랑쌀랑 추워야 된다. 이거는 이 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벼만이 아니라 일반 과체류, 채소나 과수 다 이 어느 정도 온도 교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교차가 좀 10도 이상 나야 수량이 급격히 올라가죠. 이 밤낮의 온도차가 적으면 수량이 그렇게 높아지질 않습니다. 냉해. 우리나라 8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벼농사의 대흉작, 단군일의 대흉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가장 더워야 할 7월 하순, 8월 상순의 내습한 냉온으로 인한 냉해였다. 이때 가장 더워야 될 텐데 이때 냉온이 내습을 했습니다. 이거 벼는 아열대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냉해를 많이 받습니다. 동해, 상해가 냉해를 많이 받습니다. 더운 계절인데 그때 온도가 좀 낮으면 냉해가 되는 거죠. 다른 작물들은 문제가 없는데 벼는 이 고온성 작물이라 냉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냉해 원인은 직접 간접적으로 냉기온 또는 냉수온이 관여하고 있다. 활착불량의 경우 냉온이 원인이라면 냉온 장애라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 냉해라고 하지는 않는다. 활착불량의 결과로 생육이 지연되어 등습기의 냉온에 의해 등습불량이 됐을 때 비로소 냉해가 된다. 그래서 원인 제공은 냉해라고 하지 않고 결과가 그렇게 났을 때 냉해가 된다. 이 경우 직접적인 원인은 등습기 냉온이지만 냉해 주요인은 활착불량, 초기, 이건 생육지연이다. 초기에 활착이 늦어지면 수년이 됩니다. 수확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연형 냉해라고 해서 냉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해 종류, 지연형 냉해.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거죠. 영양생장기의 장기간 정원으로 생육지연에 의한 출수지연. 그때 활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착이 열흘이 늦어졌다. 그럼 수확기가 열흘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연형이다. 모든 게 다 수년이 돼버립니다. 수년이. 출수도 늦어지고 수확도 늦어지고. 그래서 출수지연으로 등습기 늦가을 추위로 인한 등숙장애. 그러니까 충분히 여물지 못하고 결국 수확을 이루어지는 경우죠. 이 지연형 냉해. 그 다음에 장애형 냉해. 저온 감수성이 예민한 감수 분열기가 출수 개혁이. 이때가 가장 고온을 요구할 때입니다. 벼의 일생에서. 이때 저온으로 화분 형성 저해. 꽃가루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저온에 의해서. 또 수분, 꽃가루 생성이 안 되니까 수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수정장애가 일어납니다. 꽃가루 생성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수정장애 등으로 해서 불임과 영화의 태화로 감사하는 냉해. 불임잎이 많아집니다. 쭉정이가. 이게 장애형 냉해다. 수정장애가 옵니다. 꽃가루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수정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건 장애형 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불임잎이 많아지니까 쭉정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날이 좋고 영양이 많아도 이 수정이 안 돼서 수정이 안 되면 결국 쭉정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불임이 되면 수량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대신 보상적인 건 됩니다. 이 불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수정된 것들은 등승률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걸 장애형 냉해다. 한참 더워야 될 때 이 저온으로 해서 수분, 꽃가루 형성이 잘 안 돼서 수분이 안 됐다. 수정장애로 해서 불임잎이 많아졌다. 쭉정이 많아졌다. 그다음 혼합병 냉해,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가 병발했을 경우 그 피해는 막심하다. 이 중에 이제 병해형 냉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빠졌습니다. 병해형 냉해. 저온 이 도열병은 저온 다습할 때 많이 걸립니다. 저온 다습하면은 한여름에 날씨가 더워야 되는데 낮이면은 이 식물은 고온기에 그 증산작용이 왕성해집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건 수분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이 식물체를 통해서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증발시켜줍니다. 그럼 그때 수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식물 잎에는 무기연소가 같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 칼륨하고 규산이 같이 흡수되어야 되는데
이 저온이면은 이 증발이 떨어지죠. 또 습도가 높으면 증발은 더 안 됩니다. 증산작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소 성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규소 성분은 벼에서는 뭐 필수 원소는 아니라도 자연 상태에서는 규소가 부족하면 절대로 정상적인 수량이나 생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벼에서는 규소가 뭐 유용 원소지만 필수 원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흡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벼는 줄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병해충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규소는 그 줄기, 병해충, 줄기가 이 각피 쪽을 아주 강하게 유도를 해줍니다. 사람처럼 갑옷을 입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이 침입을 막아주는 건데 이 규산이 침척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중에 도열병은 저온다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저온다습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규소 흡수가 안 돼서 결국 도열병에 감염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병해형 냉해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다가 이 하나가 네 가지, 네 번째가 혼합형 냉해. 1, 3 중에 2개 이상이 혈압병합 되면은 그건 재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합형 냉해는 2가지 이상이 병발했을 때 그 피해는 막심하다. 거의 재앙의 수준이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조환경. 이제 태양이 얼만큼 내리쬐냐죠. 일조시간 및 강의 강도가 중요하다. 얼만큼 강한 강이 내쬐느냐. 벼는 한여름에 땡빛에 그 무더위 땡볕에 벼는 혀를 빼물고 여물어 간다. 할 정도로 고온 높은 강도, 높은 온도를 요구합니다. 태생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벼는 한여름 그 무더위가 강광하여서 벼는 혀를 빼물고 여물어 간다. 그만큼 고온 강광을 요구하는 식물입니다. 전 생육기간 중 일조가 풍부할 때 생육이 왕성하고 등승률도 높다. 일장 반응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긴데 이 벼는 2가지가 있습니다. 꽃이 어떻게 해서 피느냐? 꽃은 어떻게 해서 피나? 이 꽃이 피는 경우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느 벼는 그 하루 해의 길이를 가면서 꽃을 피는 그런 식물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하루 해의 길이를 감지해서 개화를 결정한다. 그래서 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일정을 그냥 유도 일정이라고 하고 개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일정은 비유도 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도 일정과 비유도 일정의 경계가 되는 일정을 한계 일정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 일정의 이상의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되면 장일성 식물, 장일식물이라고도 합니다. 2가지 똑같은 용어입니다. 또 한계 일정 이하의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되면 단일성 식물,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또 어느 식물은 장일 조건에서 화분화가 되고 단일 조건과의 개화가 되는 장단위 식물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식물 반대로 단일 조건에서 화분화해가지고 장일 조건과의 개화가 되는 단장의 식물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식물은 특정한 그 시간이 돼야 개화가 이루어지는 정일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탕수수가 대표적인데 사탕수수는 12시간에서 하루 낮의 길이가 12시간에서 12시간 40분 정도 일정이 확보되면 화분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상도 화분화가 안 되고 그 이하에서도 화분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시간에서 12시간 40분대 들어섰을 때 화분화가 일어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일성 식물이라고 하는데 사탕수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장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 장단일 식물, 단장일 식물, 정일성 식물 5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저위도 지방에서 진화한 식물들 있죠. 주로 열대지방 식물들은 온도나 일장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도나 일장의 지배를 안 받는 자기네가 스스로 그 영양분이 축적되면은 개화하는 그 중성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 반응에 그것도 하나 넣습니다. 일장이나 온도 지배받지 않는 식물, 중성식물. 그래서 이 일장 반응에 그 일장 감응한 식물들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장일성 식물, 단일성, 장단일, 단장일, 정일성 식물, 또 그다음에 중성 식물. 이렇게 6가지 일장 가문이 있습니다. 일장 반응. 그래서 변은 일장 반응, 일장에서 꽃눈이 분화되는 그런 이 품종이 있고, 어느 변은 일장에 지배받지 않고 온도에 지배받는, 온도에 지배받아서 개화가 이루어지는 식물이 있습니다. 주로 이 고냉지 벼들, 오대벼, 태봉벼, 운광벼, 뭐 이런 벼들은 고냉지 벼들입니다. 조생정돌이죠. 이것들은 일장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온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감흥을 받으면, 고온 자극을 받으면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 자극 받아서 꽃눈 분화되고 결국 종자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은 2가지가 있다. 어느 거는 일장의 지배를 받고 어느 건 온도의 지배를 받는다. 꽃피는데. 그래서 만생정변은 일장의 지배를 받는데 그거는 단일성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고냉지 조생종 식물, 조생종 변은 일장 반응이 아니라 온도 감응형이다. 그래서 그거는 고온의 이 감응을 받으면 꽃눈이 분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은 2가지가 있다. 이 어느 건 일장 감응형이 있고 어느 건 온도 감응형이 있다. 개화하는데 수분 환경, 수자에서 물의 공급은 강우와 관계수인데 빈번한 강우는 온도를 낮춥니다. 또 일조를 해를 또 방지하죠. 구름이 껴도. 일사량을 또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공급원은 그 강우와 관계수인데 강우가 있어야 관계수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빈번한 강우는 외기 온도를 낮춰주고 또 햇빛도 차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육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변은 1년 내내 그냥 따끈따끈하고 그냥 1년 내내 해만 반짝반짝하면 대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관계수 통해서 그냥 물을 대주면 그 관계수는 여름에 주로 많이 쏟아지는 그 빗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흐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또 몬순 지역이라 한여름에 우기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몬순이 없이 1년에 햇빛만 따끈따끈하고 또 물만 충분히 물은 인조공 해주니까 그래서 1년에 햇빛만 따끈따끈하고 덥기만 하면 대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우가 거의 없고 관계에서 충분한 대생물은 유리하다. 벼의 일생적 물을 깊이 대하는 시기는 수인기. 이 볏짚 속에 이 이삭이 배 있을 때 이때 가장 수분 필요량이 많다. 그때가 우리가 장막입니다. 우기. 그래서 거기에 진화된 식물이라 그때 이 가장 물을 많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물을 쏟아줍니다. 그래서 이 벼는 이 몬순 지역에서 진화된 식물이라 우리나라 이 아시아의 그 몬순 지역에 적응된 식물들입니다. 무여분할기에 중요한 낙수, 유여분할, 무여분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여분할 이후에 늦게 가지치기 온 거는 결국 쭉정이나 이삭이 안 패는 거. 그거는 분할을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억제시키기 위해서 중간 낙수를 한다. 이 가지치기를 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이 기부에 이 뿌리 바로 윗부분에 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또 햇빛도 들어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가지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기 때는 물을 보통 대기로 합니다. 얕게 대줍니다. 그래서 이 뿌리 그 위쪽에 있는데도 광도 들어가고 또 물도 있고 해서 이 분열을 많이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 후로 늦게 분할된 거, 늦게 가지치기 한 거는 쭉정이나 그 다음에 이삭이 안 패니까 그거는 가지치기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빛은 막을 수가 없죠. 햇빛 막으면 위에 벼들이 생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빼줍니다. 물떼기를 해서 바닥을 말립니다. 그러면 2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햇빛하고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여분할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내줘서 있는 그 분할된 그 이삭이 맺힐 수 있는 그런 그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여분할기 때는 중간 낙수를 한다. 대기 환경, 약품, 배 군락 속의 통풍이 원활해야 된다. 군락지에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있죠. 그래 탄산가스도 공급 잘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그
그 증산작용도 원활해지고 또 수분작용도 꽃가루가지도 잘해주죠. 또 독성물질 이런 것도 다 분해시켜줍니다. 그리고 군락지에 있는 그 습도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 다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약품은 벼에선 반드시 필요한, 이 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 이 군락지에는 광합성하다 보면 탄산가스 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탄산가스 공급이 안 되면 광합성을 못하는데 항상 바람이 불어와서 이 탄산가스 농도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또 군락지는 정산작용 때문에 군락지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병해충에 원상이 되는데 그것도 다 배출시켜줍니다. 또 통해서 올라오는 독성물질, 뭐 여러 가지 뭐 아황산가스나 아니면 메탄가스, 또 여러 가지 암모니아가스 이런 게 쌓이는데 다 배출시켜주죠. 또 수분작용도 도와줍니다. 또 하위 옆에 잎, 햇빛을 못 보던 잎도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하면서 햇빛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위 옆도 햇빛을 볼 수 있게 그 벼의 수강 면적도 넓혀줍니다. 그래서 햇빛을 볼 수 있는 면적도 넓혀주기 때문에 이 약품은 이 식물 생육에 벼뿐이 아니라 식물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인자입니다. 보통 시속 3에서 4kg 약품인데 시속 10kg 이상의 강풍은 벼의 기계적 손상이 오고 도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강풍이 불면 벽끼리 스쳐서 서로 뭐 씻기고 떨어지고 또 나중에 급하면 이제 다 도복되는 엎친다고 그러죠. 도복의 원인이 됩니다. 강풍은. 그래서 같은 발음이라도 약풍은 피로인자고 강풍은 수량의 저해인자입니다. 대기의 습도는 습도가 높다. 그럼 증산작용이 억제되니까 양수분 이동이 안 됩니다. 토양 수분이 상승 이동이 안 되죠. 습도가 높으면 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분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규소도 이동이 안 되니까 벼가 도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니까 또 병충해 피해가 오고 그래서 공기 중의 습도가 계속 높다면 생육은 이렇게 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토양의 습답, 객토, 지하수기가 높은 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생산력이 낮고 또 추락 현상이 일어난다. 사려 깊다. 여기 다 객토. 추락답은 거의 습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유기물 시험, 심경을 해준다. 또 중요한 건 배수로 설치해줘야 된다. 그래서 명거배수, 안거배수 다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벼의 잡초 및 병해충 방제. 이건 오리. 이거는 다른 데서 따온 건데 출처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에 알려지면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시고서 그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찍어놓은 오리가 있었는데 그건 그림이 나쁘고 죽은 오리들이 많고 그래서 밟혀 죽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여기에 나오게 좀 마땅치 않아서 그건 뺐습니다. 유기배 종자 이제 유기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물리적 소독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냉수 온탕침법 또 온탕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침종을 하죠. 물에 담굽니다. 적산온도 100도 기준. 그러면 지하수가 보통 15도 정도니까 7일 정도면 105도니까 100도 정도죠. 그래서 7일 정도 이 물을 담궈줍니다. 근데 매일 물갈이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쏟아붓고 새불 붓고 그래서 7일 정도 해주면 침종이 됩니다. 적산 온도는 일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인 날의 온도의 합입니다. 근데 0도라는 건 식물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성 작물도 5도 이상은 돼야 되고 고온성은 7도, 아열대성은 10도 이상이 돼야 정상 생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산 온도 중에 5도씨 이상인 날의 합, 5도 이하는 적산 온도 안 적죠. 그래서 저온성 식물도 5도씨 이상인 날이 일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날의 온도의 합을 잡는 게 이제 유효 적산 온도다라고 합니다. 고온성 작물은 7도, 그다음에 아열대성 작물은 10도입니다. 그 이상의 그 기온을 전부 합쳤을 때 몇 도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적산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학문적으로는 0도씨 이상이지만 작물 생육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성은 5도씨 이상인 날의 온도만 합칩니다. 4도인 날은 적산온도 안 합칩니다. 4도인 날이 열흘이었다. 적산온도 40도 그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침정 온 다음에 벽시 소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냉수 온탕침법, 온탕침법. 그다음에 이거는 친환경 자재 이용법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 방법이죠. 친환경 자재 이용은 이제 목초액, 치토산, 녹즙, 아미노산, 유산균, 한박, 영양제 이런 게 친환경 자재 이용법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냉수 온탕침법, 온탕침법. 염선은 이제 소금을 가리기다 하는데 요즘 뭐 이제 이 매벼 이거 잘못했군요. 이거는 못합니다. 통일변대, 통일교, 통일변입니다. 통일계. 매배, 요거는 지금 제가 많이 잘못되는 건데, 이 찰벼가 깔아 있고 없고인데, 요걸 제가 정리해서 잘못되는데, 이 찰벼, 밭벼, 뭐, 요렇게 근데, 요건 매벼 대신 통일계라고 해야 됩니다.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요건 매벼, 통일계, 그 다음 찰벼,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비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 18리터에 소금 4.5kg 정도 넣으면 이 정도 비중이 된다.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비중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 비중계를 넣든지 아니면 계란 고통을 넣어서 얼마큼 뜨느냐. 이 뜨는 면적이 동전 500원짜리 면적만큼 뜨면은 뭐 비중이 보통 1.13에서 1.15 정도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매별을 많이 하고 찰별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소금물 가리기인데 이거는 비중이 낮은 덜 염은 것들 쭉정이나 이런 걸 다 가려내기 위해서 우량한 이 정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염수선언입니다. 소금물 가리기. 벽시 소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 병이 5가지입니다. 도열병, 깨시무늬병, 입마름 선치병, 키다리병, 세균성 벼알마병 등을 방지한다. 하나, 둘, 셋, 넷, 5. 이게 벽시 소독하는 주 목적입니다. 이 5가지가 예방이 됩니다. 근데 본론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서 감염되죠. 그렇지만 종자에서 감염돼 가는 건 막아야 되죠. 그래서 종자에서는 그거를 이 본론에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종자만큼은 완전히 여기서 소독을 해서 멸균을 시킵니다. 본론에 가서 걸리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종자에서만큼은 옮겨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냉수온탕집 보면 아까 소금을 가리게 한 다음에 15, 20도에서 6시간에서 20시간 침지. 그다음 50에서 55도씨에서 1, 20분간 침지. 그다음 상온째 담궜다가 그다음에 이제 싹 틔우기. 체하는 촉 틔우기라고 하죠. 촉을 틔우는 거죠. 온탕치법은 소금을 가리게 한 다음에 55도에서 60분간 침지. 그다음 상온째 담궜다가 그다음에 촉 틔우기를 합니다. 이게 방법이죠. 이건 유기농 기사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기능사 시험에도. 이것도 나옵니다. 이 종자 소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병이 무엇이냐. 또 뭐 냉손탕치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온탕치법은 뭐냐. 유기농업에서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목초액은 200배 뭐 이렇게 나오고 기도는 이렇고. 잡초관리, 오리, 농법. 이양 1, 2주 후에 10알당 300평당 30마리 정도 방사. 미리 놓으면 오리털이 다 짓대기 고 지나가면 막 쓰러지고 이러죠. 꺾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없어진 다음에 오리를 넣습니다. 우렁이는 이양후 바로 10알당 5kg. 그 박스에 옵니다. 그래서 5kg 갖다 여기저기 뿌려주죠. 그 다음에 기타. 근데 여기는 이제 봐서 잡초가 좀 심하다 하면 조금 더 넣어주기도 하고 조금 덜 넣어주기도 하고 그건 주인들이 경험해서 조금씩 조절을 해줍니다. 기타 목적, 뭐 참견농법, 태평농법, 미꾸라지농법. 네, 지금 이게 우리 현재 농법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죠. 배출, 병해, 도열병, 입지문이 많은병, 흰빛 입마르병, 바이러스. 요털병 지속하다. 저온 다습 발병한다 그랬죠. 전 생육계 발생한다. 저온 다습할 때 특히 이 지속하다 시비 했을 때 세포벽이 얇아지니까 침입이 쉽습니다. 또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규산질 비료. 규산질 말은 규산질 비료지만 그거 물리적인 공정만 거쳤으면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허용 자재입니다. 그래서 규산질은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다. 그래서 그걸 넣어줍니다. 3, 4년 주기로 계속 넣어주죠. 그 다음에 입진무늬 마르병, 문고병이라고 합니다. 줄기라서 위로 발생. 그래서 도복에 가장 취약한 병은 뭐냐? 입진무늬 마르병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기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도복하기 쉽습니다. 밑에 부분이 상하기 때문에. 흰빛 입마르병. 이거는 주로 박테리아인데 이 궤도 상처, 침수, 세균성
박테리아죠. 세균성 출수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 그럼 이삭이 다 그냥 하얗게 다 말라 죽는 거죠. 바이러스병, 에밀과 매개하는 줄무늬 이빨음병, 매매충 매개하는 우갈병, 바이러스병. 돌병은 이렇습니다. 돌병 중에 질병, 진균이죠. 진균이라는 건 곰팡이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잎에 오는 건 이렇고 이건 이삭돌병이죠. 이런 식으로 옵니다. 돌병. 기달병. 대표적인 종자전입니다. 벽시소드 불안정은 대발생한다. 키달병, 이 정상적인 건 키달병이 이렇게 커지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키 크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것들은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많은 집은 많은 농가는 아주 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입지문인 마른병, 이게 이제 문고병이라는데 기부에 다 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면은 대발생은 거의 다 미리 여물기도 전에 많이 도복이 돼버립니다. 흰잎 마른병, 잎이 이렇게 흰잎이 마르고 베트남 인도에서 발생한다. 파도모의 줄무늬가 변한다. 병균 피해종자 주포가 겹을 지하등에서 월등하고 공유되면 감염이 된다. 그 다음에 본답초에 침투될 때 급속히 발병한다. 그래서 이건 수봉이나 또 상처를 통해서 유관속 조직으로 들어가서 증식하면서 발병하기 때문에 이 이삭까지도 다 침해를 받습니다. 세균성 벼알은 말입니다. 이 벼알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죠. 이것도 박테리아입니다. 세균으로. 그래서 상자 입은 것이 모부폐병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도 종자소로 다 예방할 수 있는 병이죠. 줄무늬 입마른병, 후엽고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줄무늬로 이렇게 입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벼줄기 입마른병과 벼 거문줄 오갈병, 바이러스를 동시에 전염하는 애멸구입니다. 요게 애멸구인데 요게 벼줄기 입마른병하고 벼 거문줄 오갈병을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매개합니다. 이게 매개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 주는 게 방제법이죠.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방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벼추 해충, 멸기류 맹유충, 이마명나방, 홍명나방, 병, 물바, 구미류. 이건 어린 몇 때 많이 오죠. 물바구미. 그래서 이건 어린 몇 때인데 물바구미가 많이 왔습니다. 유기농업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농약 줬는데 물 뺐죠. 물바구니까 물 빼면 생기기 어렵죠. 그럼 우렁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렁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죠. 우렁이 또 다시 사서 놓아야죠. 뭐. 많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인증이사 나왔을 때. 근데 이 벼물박이 그 친환경 방제제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가격이 좀 비싸고 좀 번거로우니까 주로 이제 그거를 잘 안 쓰는데 요걸로 이제 많이 씁니다. 벼물박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유기농업에 허용된 그런 천연에서 유래된 약재 목록 공시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입니다. 농약을 줄 수 있죠. 살충제. 그렇지만 유기합성 농약이 아니라 천연에서 유래된 농약이고 그거는 또 유기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그 허용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이하명납. 이것도 연이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하명입니다. 이하명충. 6월 상중선, 8월 상중 두 번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하명충이다라고 합니다. 홍명나방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똘똘 말아서 고속에 숨습니다. 이거 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고속에 딱 숨어버립니다. 그 입속에서 잎사를 갉아먹는다. 벼멸구. 멸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근데 이 멸구 셋은 다 중국에서 비례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항사 따라서 우리나라 이 비례하는 그 비례 해충인데 애멸구는 해서 월동이 됩니다. 벼멸구나 흰등멸구는 월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비례 해충이 세 가지지만 이 애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흰등멸구. 덩어리가 시다해서 흰등멸구입니다. 애멸구. 그래서 애멸구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이런 모양이죠. 멸구 세 가지가 있다. 여기 보면 발생량 연 5회 발생인데 장마철에 중국에서 비례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도 가능하다. 요 놈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됩니다. 나머지 다 중국에서 비례하는데.
끝동매미충. 이것도 벼에 굉장히 큰 해충이죠. 톡톡 튀죠, 이것들.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를 오갈병을 매개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오갈병 그걸 예방하려면 이 끝동매미충을 방지해줘야 되죠. 해충 방제 기초 방제 개념. 해충 방제 목적은 해충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줄이고 해충의 증식을 억제하고 밀도를 낮추기 위한다. 방제는 최선의 경비, 환경에 영향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경제 피해 수준 이상 나타날 때 방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방제 비용보다 이 경제 피해가 더 크다. 경제 피해가 크다면 방제하는데 방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방제해서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 피해 방제 비용이 경제 피해보다 더 적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제 피해 항수도 일반 평형 밀도 뭐 이런 거 다 이제 감안하는 것이죠. 개체군의 발생 예찰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적 조사,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충 분포 및 밀도, 또 피해 관계를 통해서 방지시 결정하는 조사. 이거는 주로 그 매미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훑어서 이제 확인을 하죠. 집중 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간격을 두고 정기로 조사하죠. 그래서 그 식별표로 표시해서 거기서 그 어느 밀도당 얼마큼 발생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충 방제, 법적 방제. 이건 검역을 통해서 그 해충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입을 그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로 반출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외래 해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홀리스퍼리, 온시가리, 벼물바구니, 소나무, 재단성, 연래우, 청청래, 아메리카 깃발이, 담배, 뭐 가루이. 이게 주요 이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외래 해충이죠. 옛날에 없었던 병들입니다. 자배적 방제. 자배적 방제 포장위생. 포장을 깨끗이 이 병원균 다 제거한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월동부터 겨울에 공기에 노출시켜서 찬 공기에 얼어 죽게 하는 거. 윤작과 혼작. 재배 관리 개선. 내병 충성 검정 이용. 기계적 물리적. 그래서 직접 잡아 죽이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열 처리, 저온 처리 뭐 이런 걸 해서 방지하는 방법이죠. 뭐 가수원에서는 봉지, 방충망이나 봉지 씌우기 이런 거에서 많이 방지를 하죠. 또 유화등, 곤충의 주광성을 이용해서 불을 펴놓고 글로 몰려오면 강한 바람을 밑으로 쏴줍니다. 그럼 그 강풍에서 밑으로 빠지면 거기는 트랩이죠. 거기 빠져나오면 다시 올라오질 못하죠. 그래서 등으로 그 곤충이 좋아하는 그 주파수를 거기서 조명을 해주면 다 몰려 들어옵니다. 올려온 그 곤충을 강한 바람으로 밑으로 쏴버립니다. 왜 강한 팬이 있어서. 그러면 그 밑에 트럭으로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화학적 관계, 농약 살포죠. 뭐 장점은 약하고 빠르다. 한 번에 농약상으로 여러 해충 방제가 가능하다. 단점은 유용 천적 살충, 잠재 해충화, 지역적인 살충화. 그러니까 천적이 없어서 잠재 해충이 같이 이제 해충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농약 지속적인 하로 살충제 저항성 출현이 될 수 있죠. 또 이 농약 과용으로 인축 독성, 또 환경에도 또 독성이 또 전이가 되죠. 살충제 저항성이 나오고 또 살충제 합리적 이용 반드시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인 살충제를 선택해서 가장 적절할 때 살충해서 방제해서 줄여줘야 되죠. 생물적 방제, 징표를 생물적 방제원을 이용해서 견제 피해수 2호로 조절하는 것. 유형천적, 아까 얘기했었죠. 포식성, 희생성 여러 가지 천적이 있습니다. 통신화합물, 아까 말씀드린 페로몬이죠. 케미칼, 뭐 세미오케미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신화합물. 곤충은 개체 간의 빛, 소리, 화물 등을 의사 전달에 이용한다. 그중에 냄새로 의사를 전달하는 실험물질을 통신화합물이라 한다. 같은 종내 개체 간의 통신의 미용물질을 페로몬이라 한다. 이건 종특이성이 있어서 같은 개체끼리만 통하죠. 다른 그 종은 이거를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페로몬은 같이 공간에 이용되는 통신 화학물이 있다. 신호 전달 물질이죠. 행동적 반응제, 생태 화학물질, 페로몬. 성페로몬은 여러 가지가 있죠. 페로몬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페로몬, 집합페로몬, 경고페로몬. 사회성곤증이 외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한 물질을 방출해서 집합하거나 회피. 다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해라, 뭐 집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고페로몬. 그래서 꿀벌개인 복숭아 노린자 이런 정도죠. 길잡이 페로몬. 사회성곤증이 다른 개체를 유인하거나 새로운 서식지를 이용할 때. 그래서 이건 개미. 집합 페로몬은 아까 설명드렸죠. 군소곤충이 먹이를 찾았거나 서식지를 발견했을 때 다른 개체를 불러 모으러 분비하는 물질. 갔다 오자면 너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비 물질하면 그 물질을 탐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원예. 노지원예는 정지, 작과 줄기, 신장을 막아서 목적하는 과실의 비대발을 촉진하는 것. 이 시설원예인데 여기서 이제 노지원예를 잠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정지. 그다음 유인은 지주를 세우고 줄기를 올리는 것이 유인. 유인의 장점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 땅으로 쭉 수평으로 이 호복 재배를 하면은 많은 작물을 평당 뭐 5주 심을 걸 2~3주밖에 못 심죠. 근데 입식으로 위로 줄기를 올려주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2~3개 심던 거를 5~6개 이상으로 밀식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을 급격히 올리고 또 입식을 하다 보니까 차광성도 아주 좋아집니다. 통풍도 좋아지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제 유인을 하면 수량과 분리를 높일 수가 있죠. 또 수확도 편하고 수분 결실 조절, 인공수분 방화곤충. 여기서는 이 유기농업에서는 착과제설은 금지죠. 그래서 일반 간행농업에서는 도마도 처리, 뭐 이사디 처리 해서 그런 착과제를 이용해서 많이 착과시키는데 친환경에서는 이건 유기학성 농약 범죄에 들어가니까 사용 금지입니다. 정례는 꽃봉오리 그랬죠. 꽃봉오리 때 따주고 적화는 꽃이죠. 꽃일 때 따주고 적과는 과실이죠. 어린 과실일 때 이제 제거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건 과속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꽃속기. 그래서 적시에 적과, 적화, 정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설원예, 유연실, 플라스틱 하우스, 터널, 대형 터널 등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한 거. 그럼 시설은 뭐냐? 작업자가 각종 원예작물을 재배 관리를 할 수 있는 용기적인 노동수단이다. 그래서 온도강, 수분 등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을 사용해서 생력적, 자본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축조물이다. 그래서 시설이라는 건 작업자가 농기계나 농기구를 가지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을 때 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형 터널이나 이 포도나 이런 데 이 우산형 그 비가림 시설은 시설이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그것도 시설에 포함이 되죠. 시설 재배 장점, 준연 생산, 준연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적 시설 재배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니까 경영을 기업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력도 정기적으로 고용을 해서 인력도 공급을 정기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1년 내내 금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 기법이 도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업적 경영이 가능해진 거죠. 계절을 관계없이 생산으로 높은 가격에 출하. 단경기에 수확할 수 있다. 단경기는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닐 때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생산하면 높은 가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겨울에 불 떼서 생산하니까 겨울에 안 나오는데 그때 수확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죠. 시설원의 중요성. 생산자 입장은 유노동력 흡수로 농가 소득 증대. 그전에는 농한기가 있었는데 시설은 농한기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연중 일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놀고 있는 시기가 적어지죠. 또 첨단 농업기술 이용으로 상업적 영농도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연중 생산이 가능하죠. 소비가. 그래서 식량을 개선에 공헌한다. 환경 조절, 생력 재배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기술이 에너지 절감력을 개발됐다. 자동화도 많이 하죠. 그래서 생력 재배가 가능합니다. 폐자원 활용, 시설의 난방은 공장 배출이나 온수,
쓰레기 소각장 이런 폐열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폐자원도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시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염용도 가시적인 증상. 시설의 가장 문제가 염류 과잉 집적입니다. 용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료 농도가 과잉이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물이 아랫잎이 일찍부터 말라 죽는다. 또 잎이 녹록색을 띠기 시작한다. 잎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린다. 잎 끝이 타면서 말라 죽는다. 칼슘과 마그네슘 결핍증이 나타난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설의 염료 농도 가시적인 염료 농도 장애 증상입니다. 유기제 비슷한 염료 농도 장애 이제 대체. 그래서 시설 재배치는 객토. 그래서 새로운 흙을 갖다가 섞어주면 시설이 되니까 농도가 좀 묽어지죠. 또 심경, 깊이 가려면 표층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걸 깊이 가려서 결국 쉼터에 있는 그 흙을 올려서 희석을 시켜주는 거죠. 또 유기물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유기물이 그 많은 염료를 다 흡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흡착해서 식물이 과잉 흡수를 억제시켜주죠. 또 아니면 그 시설은 위에 피복제가 있죠. 그래서 강우시에 우기에 걷어서 피봉을 제거하면 강우에 의해서 하천이나 하층토로 이동하죠. 그래서 그 용탈을 시켜버리죠. 담수 처리도 똑같이 용탈이나 똑같은 거죠. 또 흑비작물, 옥수수나 수수, 어떤 다비성 작물을 심어서 그걸 수확해 나가면 결국 많은 이 양분을 흡수해 나가기 때문에 농도가 좀 얕아지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균형 시비를 해야 됩니다. 작물이 이용에 알맞은 그런 정도만 시비를 해줘야 되죠. 그다음 윤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용도가 이제 장애 대책이 되는 건 이 토양 양분 불균형이 해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윤작을 계속하고 균형 시비를 해주면 염용도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유기축산, 유기축산도 어차피 유기농업이니까 이게 또 좀 소개를 합니다. 시설 관리의 방법. 유기축산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동물 복지입니다. 애니멀 웰페어. 그래서 유기축산은 가장 중요한 게 동물 복지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존엄사 할 수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안 줘야 됩니다. 또 살았을 때 그 스톨케지나 어디에 매서 기르는 거 인정 안 해줍니다. 가둬 기르는 거. 그래서 항상 넓은 초지에 근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그 넓은 방사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또 쉬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항상 신선한 음색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유기축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의 중요한 사항은 동물복지 시설이나 할거는 동물복지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유기축산은 방목의 원칙이며 폐지 사육이나 가두리 사육은 동물복지에 위배됨으로 금지한다. 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되고 고온과 저온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햇빛을 쬐일 수 있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초식가축은 목초지 접근이 가능이 된다. 농장 구조가 초지 접근에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아까 비식용 유기 가공품이라고 했죠. 그건 유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포장이죠. 그래서 옥수수, 수수, 수단그로스 이런 거 유기재배로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먹지 않고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유기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은 100% 유기사료를 원칙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조금 물과 이런 것은 제기하고 100% 유기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밖에 가축은 자유롭게 방사한다. 적정 사육수, 또 적절한 사양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 이런 것 적절한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기축산이 항전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 허용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하에 치료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허용 조건은 하나입니다.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하에 치료용으로 예방용으로 안 됩니다.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하나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축산은 이 항생제, 동물약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거는 틀린 거죠. 이 한시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 감독하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질병과 관리, 유기산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항성 그 품종 것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그 축종을 또 골라서 또 사육을 해야 되고 지방의 기본은 무엇보다 기생충, 질병에 강한 가축을 선발하는 것이다. 유기농에서 가축의 질병은 예방에 중점둬야 한다. 이래서 적절한 위생관리, 적정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그래서 환기 잘해줘야 되고 습도도 낮춰줘야 되죠. 호르몬 같은 성장 촉진제,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다. 예방접종, 비타민 투여, 기생충약, 치료 항생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락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비타민, 기생충약, 항생제 치료 목적이죠. 이거는 예방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락된다는 조건입니다. 동물복지, 꼬리, 가축 꼬리부분에 접착 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물복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 원장 또는 인증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품질 향상과 전통적인 생산 방법의 유지를 위해서 물리적 거절할 수 있다. 거제도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축산물, 유기사를 일종한 것처럼 사육한 가축의 고기,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이다. 코덱스 기준의 유기사료 급여 1년 이상 먹인 소고기가 유기축산, 6개월 이상 먹인 돼지고기가 유기축산 돼지고기, 7주 이상 먹인 닭고기, 90일 이상 먹인 젖소의 우유, 6주 이상 먹인 닭의 달걀이죠. 축산에서 중요한 필수사항 중 하나는 유기사료 확보이다. 제10장 유기 경제성 확보. 관행농에서 소득이 별로 높지 않다. 힘들고 돈이 안 돼서 안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직불보조금, 친환경 기업 사업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 유기농업은 이념은 환경보전이다. 그래서 이 경제성은 별로 안 따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을 중요시하면서 부도가 나거나 농가가 결국 부도나면 유기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아지고 또 일반 농업보다 경제성, 이런 보조가 많아서 경제성이 좋아지면 다 친환경으로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농업으로. 그러면 결국은 환경 보존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불보조금 친환경 지원 사업 이런 거는 결국 환경 보존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 생산하는데 팔로가 마땅치 않다. 별도로 파는 데가 도매시장 가면 일반 농산물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유기농업은 팔로 확보나 유통 등이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수지 지역 판매 작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화돼서 같이 공동 출하하고는 그 친환경 이 유통하는 그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한살림이나 무슨 생협연대 이런 데서 직거래를 하면은 그 유통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또 판로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죠. 게으름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의 특성, 눈에 피 등의 잡초가 우전되어 있습니다. 또 논두렁 봤더니 풀이 무성. 제초 사용 금지로 제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물 생육 상태 빈약하고 유난히 또 병해충이 심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많이 댑니다. 유기농은 방제가 어려서 병해충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건 자포자기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과 돈 벌고 못 벌고의 차이는 커진다. 유기농업이. 그래서 이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